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심장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끊임없이 순환시킵니다.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다양한 심장 질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심부전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급성과 만성으로도 구분되는데요.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심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있을까요? 약물로 관리가 되는 질환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입안에 생기는 염증 질환이죠. 구내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온전치 못하다는 뜻일까요? 심장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심부전 상태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심부전의 위험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부전에 대한 위험이나 부담을 느끼긴 하는데 어떤 상태인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선 이제 심부전이 무슨 말인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부전의 심은 심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전은 뭐가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엔진이 잘 돌아야 속도도 내고 잘 가고 그러는데 네. 엔진이 잘 돌아가려면은 휘발유가 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휘발유가 잘 오지 않아서 엔진이 털털거리거나 말썽이 생기는 거는 그건 휘발유 관이 좁아진 게 우리 협심증 그렇게 원인이 그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에 또 배터리가 우리가 달고 다니는데 그 배터리가 잘 공급이 안 돼도 또 이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잘 안 돌아가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부정맥으로 또 오는 건데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심부전을 쉽게 말하면은 어떤 원인이든가 간에 자동차 엔진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차가 속도를 못 내고 털털거리고 그게 사람 몸에 있는 심장이 똑같이 잘 수축을 못하고 또 이제 깨끗한 피를 빼서 빨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숨이 차고 기운이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몸이 붓고 그런 전반적인 상태를 우리가 심부전이라고 그러죠. 네. 뭐 심장 질환으로 시술을 받거나 약물 치료를 받는 심장병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 심부전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심부전의 원인의 3분의 2, 한 60%가 여기 관상동맥 협착,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으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혈관을 잘 뚫어주고 약을 잘 관리하면은 심부전 증상이 좋아지세요. 근데 이제 혈관은 깨끗하다 하더라도 네. 우리 뭐 나이 드시면 많이들 갖고 있는 고혈압이 오래돼도 또 그 심장 근육 자체 그러니까 엔진이 좀 노화가 되고 약해지면서 잘 빨리 못 돌아가서 또 숨 차서 오는 경우도 있으시고 네. 또 유전적으로 심장이 가족 유전적으로 부어 있거나 아니면은 수축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으시고 네. 더러는 이제 술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그 알코올 독성 때문에 심장 근육이 이제 마비가 되고 이제 약해져서 또 심부전이 오기도 하고 또 임신으로 오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이건 네. 상당히 안 좋은데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이 흔히 오는 심부전 중에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원인은 굉장히 많지만 증상은 거의 다 비슷하고 치료는 조금씩 틀리고 그러죠. 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심장 질환의 위험이나 심부전 상태의 노인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혈압들이 다 올라가서 또 심장에 무리가 오실 수가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동맥경화도 자꾸 생기시겠죠. 그리고 이런 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없다 하더라도 네. 심장 근육 자체가 조금씩 약해지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보다 지금 자꾸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거의 80 남녀
치면은 8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부전이나 증상을 진단도 별로 없었어요. 잘 모르시고 계셨을 그렇군요. 텐데 요즘 병원 가시면 신부전 초기세요. 아니면 신부전이 심하시니까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그럼 신부전에도 단계가 있을까요? 뭐 중증 신부전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 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말씀하셨지만 노인들은 아무래도 다른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더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 신부전은 많이들 갖고 계세요. 연세가 많고 혈압이나 이제 협심증 같은 치료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약물로 잘 되는데 중등도 신부전만 해도 되게 약물 치료로 잘 되거든요. 네. 근데 중증 신부전은 생명이 아주 위험하세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계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술하는 방법도 있고 뭐 최후에는 또 심장 이식 수술까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제일 무서운 게 심근경색증 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자꾸 걱정하시는데 이 신부전이 한번 진단을 붙으면은 치료를 잘 안 하면은 되게 5년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선생님이나 어머니 아버님 신부전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긴장하셔서 의사 선생님 하시는 대로 약도 잘 드시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그런 거를 치료를 같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증 신부전의 경우에는 이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증의 신부전 환자들도 많은가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도 많고, 중환자실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자동차로 지금 엔진이 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심장 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혈관도 있고 피가 잘 가야 되지만 또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장에서 피를 막 뿜을 때는 확 열렸다가 다 피가 나가면은 나간 피가 다시 심장 안으로 못 들어오게 붙여주고 해야 되는데 또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은 이런 판막이 이제 동맥경화 같이 굳어지면서 잘 열리지도 않고 잘 다치지도 않아서 신부전으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부전 입원하는 분들은 되게 좀 고령이신 분도 많은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젊은 분들도 가끔 입원을 하세요. 그렇군요. 여러분들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코로나 때 갑자기 20, 30대 분들이 돌연사 심장마비로 죽고 입원하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심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을 이렇게 갉아먹어 가지고 심장이 이제 수축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은 신부전이라는 거는 심장이 잘 안 돌아가서 숨이 차고 여러 가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원인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숨이 차고 그럴 때는 이 원인 분석부터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일단 혈관이 괜찮은지 판막이 괜찮은지 심장 초음파로나 혈액 검사가 나오지만은 젊은 분들이 숨차다 그럴 때는 빨리 혈액 검사 같은 것도 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심장을 침범하면 피 검사로도 나오거든요. 또 이제 초음파 같은 것도 동시에 검사를 해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신부전은 어떻게 보면은 젊은 분이 오는 게 사실은 더 위험해요. 이런 분들이 또 돌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입원해서 뭐 기계를 달든지 아니면 에코모라고 또 인공심장기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혈액 검사나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뭐 치료는 기계 설치나 시술 또 심장 이식 수술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전에 어떤 약물이 또 사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이나 협심증 같은 걸로 오는 신부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약물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뇨제 그러니까 이제 몸에 너무 짜게 먹고 그러면 혈액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에 부담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뇨제를 쏴서 소변을 좀 보시게 하면은
심장 부담이 좋아지니까 이제 숨찬 게 많이 덜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드시는 약으로도 강심제, 그 이제 엔진을 좋게 해주는 약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여러 가지 약들이 굉장히 많고 요새는 이제 당뇨약으로 나왔는데 이 약이 또 우연히 보니까 신부전에 너무 잘 들어서 요새는 당뇨가 없어도 그 약을 투여하는 것도 의료보험이 다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약인데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조정이 안 되시거나 숨이 많이 차실 때는 제재동기를 넣기도 하는데 네.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어떤 경우냐면은 왼쪽 심장, 오른쪽 심장이 동시에 뛰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전기 시스템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왼쪽이 먼저 뛰고 좀 있다가 오른쪽이 뛰고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숨이 차고 심부전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제자동기나 그 인공박동기를 거기다 딱 맞춰줘서 양쪽 심장에 동시에 뛰게 하면은 네.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금방 좋아지는 분도 있고 네. 제자동기라는 것이 이제 그 악성 부정맥 그냥 심장에서 이상하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나오면은 심장이 그 혈압이 바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으시거든요. 이때 이제 이 기계를 하나 넣어놓으면은 그런 악성 부정맥이 나올 때 자동으로 컴퓨터가 탁탁 끓여서 전기를 통 충격을 줘요. 우리 왜 지하철역이나 그런 가슴에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제자동기라고. 그런 게 조그만 게 몸에다 이렇게 달고 붙여오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될 때는 심장 안에 일단 발전기 같은 걸 넣어서 피를 돌리는 방법도 있고 네. 이런 방법은 되게 이제 마지막 그 치료인 심장 이식 수술. 그러니까 이제 심장 근육이 너무 상해 버렸으면 온갖 약이나 약을 그 기계를 붙여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분의 그 심장 공여자를 구했을 때 이식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최후의 방법이시죠. 누구나 다 심장 이식이 되는 건 아닌데 네. 심장 근육 상태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네. 심부전을 얘기할 때 이제 심장병의 종착역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 심부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잘 안 하시거나 관리를 안 하시면은 되게 생존율이 5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도 자동차 말씀을 드렸는데 온갖 좋은 휘발유를 넣고 온갖 그 좋은 배터리를 붙여도 그 엔진 자체가 이미 상해 있으면은 그 차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도 천천히 가고 네. 그런데 조금 빨리 가려고 그러면은 덜덜덜덜 소리 나니까 그게 우리 증상으로는 숨찬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쉬운 분들은 증상이 이 발목부터 붓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제 한쪽 발목만 부으면은 그건 심장에 관련이 없고 네. 되게 다리 혈관에 염증이 생겼거나 뭐 혈류가 안 좋은 건데 양쪽 다 똑같이 양말 자국이 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오른쪽 심장이 약해지면은 목수도 차고 네. 팔다리가 더 먼저 숨찬 것보다 먼저 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주치의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심부전이 오지 않나 한번 체크를 좀 해달라고 미리 부탁드리는 것도 좋죠. 그리고 이 심부전은 주증상이 숨찬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첫 번째 증상은 기운이 없으시다 그래요. 전부 다. 네. 요즘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기운이 없고 뭐 맛있는 걸 드려도 안 잡수시고 네. 자꾸 누우려고만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심장 전문의는 심부전이 오시나 하고 이제 그쪽부터 이제 청진기를 대고 초음파도 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시간이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100m 그러면 숨 찼는데 네. 이제 50m, 10m 줄다가 특히 이제 조금만 계단이나 언덕 올라가면은 숨이 찬 걸로 제일 많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모든 게 무기력해지세요. 그때 되면 상당히 진행된 거기 때문에 요건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네. 뭐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하나도 없겠지만 이제 심장에 생기는 문제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심부전도 초기에 빨리 대응하면 관리하는 질환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근데
우리가 혈관이 막히고 뭐 판막이 막 이 좁아지고 그런 경우 말고 네. 일반적으로 제일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보는 신부전은 언뜻 초음파를 재보면 심장이 잘 뛰고 있어요. 쿵쾅쿵쾅쿵쾅. 네. 근데 이제 자세히 그런 수치를 해보면은 피는 잘 내보내는데 네. 피를 내보내려면은 폐에서 그 산소가 가득한 깨끗한 피를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 힘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를 확장기 신부전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딱 잘못하면은 심장 정상인데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비만하세요. 좀 살이 많이 찌시고 운동 안 하시고 네. 그다음에 조금 안 좋은 음식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기름기 많은 거에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좋으시고 아무리 운동을 하라 그래도 10분을 안 걷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약을 먼저 쓰지만은 네. 이런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산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체중을 한 달에 1kg라도 빼게 하시고 네. 본인 이거는 살 빼고 운동하시면 좋아집니다. 거기 환자를 자꾸 설득을 해서 운동을 시키면은 아주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금방 말씀드린 이런 확장기 신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진단은 한 10년 전에는 없었던 건데 네. 최근에 이제 나온 건데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일단 혈압 같은 것 좀 있고 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숨이 찬 분들은 내가 이런 확장기 신부전이 아닌가. 요거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굉장히 좋아지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비만이 문제가 되고 또 적절한 약 복용뿐 아니라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숨찬 증상이 있는데도 운동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제 아주 초기에는 이제 너무 숨이 차서 운동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전문적인 운동 치료사가 있으세요. 네. 그분의 이제 모든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분이 얼마나 운동을 하실 수 있는가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근력 운동부터 해서 자전거 타기부터 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또 심근경색 후에 이렇게 숨이 찬 분들은 네. 의료보험도 내고 나라에서 이 의료비를 보조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30번 이런 치료를 그냥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것만 해도 정말 빨리빨리 잘 걸어 다닐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숨 차면은 선생님 약 주세요 그러시는데 네. 약도 물론 써야지만 약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숨이 차서 운동을 못 하는데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15m 갔다 쉬고 그다음에는 자꾸 하면 열흘만 해도 벌써 50m, 100m 늘릴 수 있고요. 또 근력 운동도 또 같이 조금 하셔야 되는데 근력 운동만 해서는 안 되시고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시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기가 귀찮으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하염없이 걸으세요. 하염없이. 뒷짐지고 요즘에 이제 하늘도 파랗고 낙엽도 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파란 하늘만 가을 하늘만 봐도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런 걸 보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산책을 하고 공원 벤치에만 앉아 계셔도 혈류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나쁜 거는 집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게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조금씩 걸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군요. 일단 숨찬 증상 전에 이제 기운이 없는 게 또 특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노인들 중에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신부전에 대한 위험에도 민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정신과를 다니세요. 이게 또 가족들이 자제분들이나 본인도 내가 우울증이 온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다 정신과 약을 드시면 더 기운이 없고 더 졸리세요. 더 가라앉겠네요.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안 하니까 이제 이게 더 악화가 돼서 나중에는 응급실로 너무너무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제분들은
부모님이 기운이 없고 입맛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기저질환이 많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 엄마가 지금 신부전이 오고 계신지 않나 네. 한번은 생각을 해보고,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제 아파트가 3층인데 네. 예전에는 그냥 한 번에 올라갔는데 요새는 2층에서 한 번 쉬고 가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이 물론 이제 뭐 혈관이 좁아지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시겠지만은 네. 제일 많은 거는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신부전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 혈관이 좁아졌나 검사도 해야 되고, 네. 제일 1번 하는 게 심전도랑 심전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혈액 검사로도 이게 숨찬 게 심장 때문에 오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 때문에 오는지, 또 폐가 나빠도 숨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할 거예요. 이분이 숨찬 게 어디서 오냐 하는데, 일단 고령인 분들은 폐가 나쁜 경우는 가만 앉아 있어도 숨이 많이 차세요. 네. 근데 이제 심장 때문에 숨이 차거나 균 없을 때는 움직이실 때 많이 숨이 차시죠. 그게 네. 많이 구분이 되고, 일단은 옛날에 없던 양말 자국이 나기 시작한다. 네. 양말이 푹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 이쪽 심장을 검사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네.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혈액 검사나 뭐 심장 초음파를 찍거나 심전도 검사 등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심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혈압이라든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반드시 그래야죠. 그리고 고혈압은 우리 한국분이 60세대만 60%가 있고 70세대면은 한 70% 이상이 고혈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혈압의 나중에 합병증의 제일 많은 원인이 신부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혈압을 발가락 머리 끝까지 혈압 피를 보내려고 심장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심장벽이 점점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치면서 심장이 점점 커지면서 신부전으로 오세요. 그래서 내가 혈압 있으면 혈압 치료 잘하고, 비만하면 또 체중 조절 잘하고, 또 음식 너무 짜지 않게 드시고, 이런 뭐 야채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생활 습관을 많이 조절하셔야지요. 네. 뭐 기운이 없거나 무기력한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숨찬 증상도 주된 증상인데 의심할 수 있는 숨찬 증상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제일 금방 할 수 있는 거는 발목 같은 게 좀 부으면서 예전하고 틀리게 걸을 때 숨이 더 차다. 네.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저녁 때 누우면 숨이 더 차다는 분들은 상당히 진행되신 거예요. 누웠을 때 숨이 차나요? 예. 왜냐면은 텔레비를 보고 앉아 계실 때는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리에 있는 그 피가 그 심장까지 잘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혈압이 120인데 정맥 혈압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는 좀 부어도 그 우리 몸의 그 수분, 물 같은 거를 이 복부 아래서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누우시면은 그 다리에 몰려있던 그 소금물, 물이 혈액이죠. 그죠? 일종의. 그게 심장으로 폐로 쭉 올라오기 때문에 잠이 들만 할 때 헉 하고 옥 숨차고 일어나십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 기립성 신부전이라는데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라서 그때는 빨리 그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고, 제일 나쁜 거는 아주 심한 분들은 청진기를 안 돼도 숨 쉴 때 뽀락뽀락 소리가 들리세요. 그거는 이제 폐에 있는 기관지까지 물이 조금씩 차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응급실로 좀 가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부전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은 비교적 흔하고요. 원인도 다양합니다. 당연히 치료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내염은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입 안에 생기는 염증인데 네. 보통 이제 입 안과 이제 주변의 입술까지 이제 포함할 수 있겠고, 염증이 생기면서 입안이 헌다 그러죠. 네. 궤양이 생기고 또 빨갛게 발적이 생기거나 또 이제 부종, 좀 붓고 네. 또 통증이 또 동반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입이 하는 역할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음식물을 이제 섭취를 하는 또 소화에 시작하는 이제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세균이나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을 몸을 보호하면서 또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또 이렇게 호흡을 하거나 또 이제 말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씹는 저작 기능도 하기 때문에 네. 또 치아와 잇몸이 또 같이 있게 되고 또 침에서 또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와 또 다양한 작용들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데서 또 염증도 또 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 구내염의 원인도 다양하고 치료도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요. 네. 우리가 쉽게는 여러 가지 감염,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진균, 곰팡이균에 의해서 감염으로 인해서 또 입안이 헐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서 과잉 면역이 일어난다든지, 네. 또 그런 경우에도 또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반대로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감염에 더 취약할 수가 있겠는데 네. 어떤 질환이 있어서 또 면역이 떨어지실 수도 있지만 좀 스트레스나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또 이제 구내염이 또 잘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구내염을 먼저 감별해서 그 원인에 따른 치료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으로 흔히 면역력을 떠올리게 되는데 면역력의 문제만은 아닌 거네요. 뭐 감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일 수도 있고 다양하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이 구내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것들이 또 한 가지만 작용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들이 서로 이제 얽혀서 복합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또 이제 좀 위험한 병원성 감염에 네. 또 겹친다든지 또 그런데 또 좀 유전적 가존적으로 좀 가족력적으로 조금 그런 소인 때문에 구내염이 잘 생기는 소인이 또 있는 분들이 또 더 잘 생긴다든지 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네.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입안에 이제 궤양이나 발적, 뭐 부종이 생기거나 통증이 이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원인들에 따라 종류가 많던데 증상으로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증상으로는 공통적으로 이제 헐게 되면서 입안이 아프고 네. 또 실제로 그 부위가 이렇게 헐어 있고 또 하얗게 백태가 끼어 있거나 네. 빨갛게 부어 있다든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특징이 있겠고 네. 물론 이제 각 원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동반되는 증상이나 보이는 소견들이 네. 조금씩 또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구강이라고 하지만은 입술도 있고 혀도 있고 또 잇몸도 있고 입천장도 있고 네. 또 다양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른 특징이 있다든지 뭐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이 특징에 따른 또 원인에 대한 추정이 또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구내염의 종류로 칸디다증부터 헤르페스성도 있고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들이 참 어려운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이제 어려운데요. 네. 이제 공통적으로 구내염으로 나타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에 따라서
칸디다증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칸디다는 곰팡이균 이름인데, 아, 우리가 기저귀 발진, 기저귀 이 아이들에게서 좀 습하고 또 칸디다균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얗게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캔디다라고 하는 그 곰팡이균이 입안에 또 구내염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헤르페스 하게 되면은 구내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인데, 네. 우리가 물집이 주로 잡히면서 빨갛게 헐고 하는 헤르페스가 생겼다, 이렇게 헤르페스 구내염도 있겠고, 네. 이제 좀 이름이 더 어려운 것이 아프타성 구내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아프타성 구내염은 우리가 또 재발성 구내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원인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입안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 구내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구내염이 이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혓바늘이 돋았다, 혓바늘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입안이 허는 가장 흔한 형태의 구내염이 되겠는데요. 네. 물론 이제 생기는 개수나 또 아픈 통증의 강도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둥근 궤양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 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정도로 대부분 전 인구의 2명 중에 1명꼴로는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청소년기 시작해서 또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궤양의 특징은 이제 회백색 막과 또 이제 붉은 테두리가 생기는 우리가 혓바늘이 생기는 가장 흔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혓바늘이 이제 돋았다라고 하셨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궁금한데요.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늘 한 것처럼 이제 통증도 심하고, 근데 이 원인은 이제 뚜렷하게 한 가지 원인으로 아직 규명되진 않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피곤했다, 과로했다, 이러면은 혓바늘이 돋았다, 네. 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 피곤하고 과로하면 왜 생길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딱 한 가지 원인은 잘 모르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연쇄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영양 부족, 네. 다이어트하거나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 가지 과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서 우리 구강, 그러니까 다양한 세균이나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외부로 들어오는 세균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장소가 구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여기서 담당하는 중요한 면역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보통 때는 잘 안 걸리던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좀 상처가 생기는 궤양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한다든지, 네. 또 아니면 구강 내 점막의 혈액순환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또 이런 것들이 입안이 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반대로 또 스트레스 받을 때 면역 반응이 오히려 과잉이 돼서 그 면역 반응이 오히려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를 추정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원인에 대해서는 흔하게는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이 추정되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재발성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러한 요인들이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반복적으로 또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돋았다가 또 잘 생길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재발성 구내염의 위험도가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족력이 있으면 왜 더 위험도가 높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또 가족들끼리 어떤 공유하는 생활 습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어떤 노출, 또 식습관
습관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족력도 있고 또 스트레스라든지 악화 요인들이 증상을 반복하게 하는 거군요. 자, 그리고 헤르페스성 구내염의 경우는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아프타성 구내염과 증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주로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네. 타입 1에 의한 감염이 되겠는데요. 바이러스 감염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약간 감기 기운처럼 약간 피곤하고 조금 근육통이나 또 약간 좀 미열, 열감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목 주변에 림프절이 조그맣게 또 만져지는 림프절 종대가 동반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과의 차이는 이제 헤르페스는 이제 물집, 이제 수포가 생기는 특징이 있겠고, 그래서 한번 생겼던 부위에 이제 재발해서 생기는 특징이 있겠는데요. 이렇게 물집이 잡히는 것이 헤르페스의 특징이고, 아프타성 구내염은 이런 물집이 잡히지 않고 궤양이 생기는 것이 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곤하고 근육통도 있고 열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집, 수포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아이들 수족구병과도 혼동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이들 수족구병은 수족구 바이러스, 주로 엔테로 바이러스, kok사키 바이러스 몇 가지가 있겠지만 원인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됐을 때 수족구, 그러니까 손, 발, 입에 이러한 염증성 궤양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수포와 발진, 빨갛게 발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물론 입안에만 수족구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헤르페스인지 수족구인지 좀 감별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헤르페스는 주로 이제 물집 그리고 이제 수족구 때는 물론 이제 물집이 동반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빨갛게 발진이 조금 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손발에까지 이러한 발진과 물집이 생기면 수족구를 더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PCR 검사라는 검사로 바이러스를 통해서 PCR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칸디다증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곰팡이균 감염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칸디다균은 흔하게 존재하는 정상적으로도 피부에 또 존재하기도 하고 그런 곰팡이균이 되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만 실제로 칸디다증, 칸디다 감염을 잘 일으키진 않는데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좀 불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칸디다균이 사람 몸에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칸디다균도 또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병원성이 강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부위, 입안에도 생길 수가 있고 기저귀 말씀도 드렸지만 피부에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여성분들의 질환에도 캔디다증이 생길 수가 있겠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심하게는 캔디다에 의한 위장관 감염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에 폐혈증, 피에 진균이 또 생긴다든지 여러 부위에 캔디다 감염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면역이 떨어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면역을 떨어뜨리는 바이러스 감염, 대표적인 것이 이제 후천성 면역결핍증, HIV 바이러스 감염일 때도 구강 내 캔디다가 잘 생긴다든지, 또 이제 암 환자분들, 암 자체로도 면역이 떨어져 있지만 또 이제 항암제를 쓰시면서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이 캔디다균에 의해서 입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주로 이제 일반인에게는 잘 생기지 않는 감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특히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칸디다증 증상이 어떤가요? 또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들에게 흔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캔디다증 구내염이 생기신 분들은 우리 아프타성 구내염은 그냥 헐어 있는 소견만 보이는데 네. 하얀 백색 플라크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연두 같이 이제 부드러운 하얀 것들이 이렇게 쫙 끼어 있는 듯한 그런 특징이 되겠고 또 그 밑으로는 이제 점막이 빨갛게 발적이 생겨 있고 네. 또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또 미각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이제 동반될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구강 건조증 우리 주로 이제 치매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면역 세포들도 같이 면역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강 건조증이 생기다 보면은 이런 타액의 면역 기능도 떨어져 있고 또 점막 자체 내의 어떤 면역 기능 우리가 장벽을 하는 역할도 떨어져 있고 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이러한 면역 기능들이 이제 구강이 건조해지게 되면서 좀 떨어지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캔디다에 저항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잘 생길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당뇨가 있다든지 또 흡연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구강 건조증과 캔디다의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프타성, 헤르페스성, 칸디다증 구내염에 대해 설명 주셨고요. 그리고 편평태선도 구내염의 하나인 거죠? 꽤 고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편평태선도 이제 뭐 구내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길 수가 있지만 네. 특히 이제 편평태선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흉터가 생기듯이 네. 백색의 선무늬, 이제 그물무늬처럼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네. 또 아프타성 구내염처럼 반복적으로 또 통증이 동반될 수가 있겠는데요. 원인은 역시 아프타성 구내염처럼 잘 모르지만 네. 반복적으로 오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고 네. 드물지만 이 편평태선에서 아무래도 좀 만성적으로 염증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악성 변이 위험도 간혹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또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원인도 여러 가지네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습니까? 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연고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흔하게 생기는 또 반복적으로 생기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필요하고 가루하면 좀 씌워주면서 그 아픈 부위에 이제 구내에 바를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 네. 이런 것들을 약국에서 구입해서 바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예전에 뭐 TV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예. 입안에 바르는 그런 연고를 사용해 보신다든지 또 이제 통증이 많으실 때는 또 염증과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가글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것이 결국 자연 회복될 때까지 증상에 대응하는 치료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 네. 가장 흔한 뭐 재발성 구내염은 그렇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거나 또 그런 경우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내염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